안녕하세요. 현범TV 도현범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동영상, 와이프한테 욕먹으면서 찍는 두 번째 동영상. 일단 저번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았는데 어떤 주제들을 찍겠다라고 하면 이제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 과정은 공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대통령인데요. 찍다 보니까 안경에 계속 제 화면이 비춰가지고 뭐 어떻게 안 되나? 좀 거슬려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찍습니다. 일단 경쟁을 공정하다, 공정한 경쟁이 왜 필요하냐를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정한 경쟁이 왜 필요합니까?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정한 경쟁은 그냥 세상이 공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되는 이유는 정의가 절대 선이니까, 선한 것들이 좋으니까 뭐 이런 겁니까?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 집단 안에 있는 경쟁이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주도적인 위치에 가기 위해선 경쟁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발생된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게 과연 공정한 세상이냐라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닌 좀 더 뛰어난 사람, 좀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가 있을 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특히 자한당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인맥을 가지고서 그 위치에 들어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경쟁이 그렇게 공정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경쟁이 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장이라는 집단 자체는 지금 그나마 공정한 형태로 움직였던 민주당이라는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 이유는 개인의 뭐 성취감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집단의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히 좀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려면은 그런 형태의 어떤 룰이라고 있을 거 아니면 경쟁의 룰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룰을 따라갔을 때 그 집단은 정말 괜찮은 형태의 인재풀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공정한 경쟁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보상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경쟁이 인위적으로 뭔가 좀 뭘 바꿔놓든 혹은 자연적으로 만들든, 그거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그냥 니들끼리 싸워 이렇게 만들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공정성에 과연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최소한 그게 합의된 툴이라 그러면은, 절차상으로 합의된 툴이라 그러면은 일단 민주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집단의 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라 그러면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에 대해서 굳이 논해야 될 부분도 사실 없다는 거죠. 이게 좀 제가 항상 그 우파 쪽에서 온 사람이라서 좀 한계성이 있다, 보는 시선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효능감으로 어떤 사안을 보기 때문에 선악 관계가 아니라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보지는 않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논지에 대해서 한번 좀 따라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고 요즘에 리메이크돼서 나온 걸로 아는데 1980년대인가? 제가 영화를 그렇게 광처럼 보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외계인이 쳐들어와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F-22 랩터 같은 것들이 막 뛰댕기면서 잡으러 가는데 다 박살납니다.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갖고 인류는 절멸 상태에 갑니다. 뭐 백악관 터지고 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어, 절멸 상태의 인류에서 구원을 하게 된 거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 감기 바이러스에 외계인들이 다 감염돼서 죽으면서 우주선 떨어지고 인류는 살았다 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영화의 구조를 보면 우월한 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가 없어가지고 망가지는 외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몇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쓴 총균쇠라는 총건, 진, 스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장소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빌 게이츠니 뭐니 이런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워렌 버핏이니 이런 사람들이 극찬을 했던 책인데, 뭐 내용은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이만한 두께, 하여튼 더럽게 짜증나는 책인데요. 보다 보면 한 300페이지까지 인류의 농사에 대한 이야기와 막 폴리네시안들의 가축에 대한 이야기들만 죽어라 합니다. 죽어라 해. 그러면 그 안에 뭐 닭을 키웠다, 소를 키웠다, 양을 키웠다, 말을 키웠다, 라마를 키웠다, 뭐 하여튼 그 얘기만 계속 나와요. 미쳐요. 왜 이거 계속 하나 그러는데 한 400페이지 넘어가고 500페이지 넘어가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총균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총이나 쇠가 아니라 균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왜 마야 문명의 스페인, 마야 맞죠? 마야 맞는 것 같다. 스페인 잉카인가? 잉카인가 보다. 예. 잉카 문명에 스페인이 쳐들어가가지고, 남미죠. 남미에 쳐들어가서 거의 뭐 900 몇십 명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25만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 25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95%가 전염병으로 절멸해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 가 있었다 그러면 900 몇 명 중에, 우리가 풍토병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물갈이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이 900 몇 명 중에 95%도 동일하게 전염병으로 절멸했어야 되는데, 잉카에 있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만 절멸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지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왜 스페인 사람들은 아무도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나? 왜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만, 잉카인지 마야인지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만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축이에요. 축. 북미는 이렇게 서 있죠. 지구본을 보면 서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은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 있습니다. 수평으로 누워 있으면 기후 장벽이 없어요. 기후 장벽이 없으니까 신라 경주에서 키우던 소랑 로마에서 키우던 소랑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같은 전염병과 유전자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씩 옮기면서. 그리고 그걸 진짜 드라마틱하게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이 동유럽을 침공을 하면서 그 캐타펄트 투석기 같은 거에다가 사람 시체, 쥐 이런 것들 집어 던집니다. 이런 생화학전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때 동계 흑사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동양과 서양 그 긴 거리를, 거의 2만 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를, 그 전쟁이든 뭐 물물 교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유전자 풀을 교환을 해왔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북미에 있는 사람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랑,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사람들, 그 잉카나 마야 문명에 있던 사람들은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데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적도 지방으로 지나가면서 그 교류가 안 된 거죠. 위에서 그 북아메리카에서 키우는 사람들, 키우는 가축과
남아메리카에서 키우는 가축의 종류도 다르고 어떤 그 동물을 통해 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인간이 그런데 더 강한 유전자를 가질 수 있게 발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고립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경쟁의 풀이 좁았던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과 밀집된 인구들 속에서 그 경쟁을 해왔던 유전자들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고립된 상태에서 경쟁을 해왔던 유전자들이 싸우게 되니까 결국엔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점점 병에 더 강한 사람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병, 자기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던 병을 그냥 그 남아메리카에 가서 전달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것들이 다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죽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집단과 집단이 만났어요. 한쪽이 너무 쉽게 절멸을 했어요. 어떻기 때문에? 경쟁의 풀이 좁았기 때문에. 경쟁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경쟁의 풀이 넓어야 돼요. 넓은 풀을 가지고 있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경쟁에서 사람들을 배제해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좌파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철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차별 철폐에 대한 명분이 되는 겁니다. 왜 여자라고 해서는 안 돼?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들이 와서 그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경쟁들이 발생을 하면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에 더 잘 맞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소방관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방관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방패들, 그러니까 뭐 체력 검정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방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 자질들이 꼭 체력만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요. 위기를 판단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것만 가지고서 여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장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스티븐 호킹은 장애인 아니었나요?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긴 하지만,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영재 교육을 나온 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영재 교육에 있어서 태도가 만점인 부모님이 딱 한 부모가 나왔는데 그 유일하게 하나 딱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이에요. 청각 장애인이니까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해요. 하지만 입모양을 보고서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집중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들으면 그만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내 눈이 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재로서는 엄마 아빠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자식으로서는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결핍의 개념인데 그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다른 능력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장애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더 뛰어난 능력들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천재인 겁니다. 어떤 부분엔 바보일 수도 있지. 뉴턴도 맨날 뭐 음식 태워 먹고 그랬다는데 사과 떨어지는 거 보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네가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 우리네보다 덜 차별적인 집단, 더 차별적인 집단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결국엔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일종의 민주주의의 정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닌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리고 경쟁에 있어가지고 경쟁의 풀을 넓히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경쟁의 풀 안으로 들고 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경쟁에서 한번 탈락한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이 나빴든 뭐가 됐든 실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안 돼서 운이 나빠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은 확실히 그 사람을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겨 나가는 겁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도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게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좌파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국가주의적인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소수를 내치는 형태의 국가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경쟁의 풀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경쟁력 없는 국가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요즘에 돌아가는 그런 민족주의적 성향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옛날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을 바라볼 때 꼭 그거를 경쟁이라고 하는 게 요즘처럼 진짜 그 한 번 떨어지면 죽어나가는 그런 경쟁들, 이런 경쟁들을 보면 참 되게 비인간적이고 그러면 경쟁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거죠. 경쟁 자체는 선악이 없다고. 경쟁 자체는 선악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경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우파적인 시선일 수 있지만 불편하실 수 있었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넘어갈게요.